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봄철에 하기 좋은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요즘에 날이 좀 풀리면서 두툼한 옷은 정리를 해야지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내 몸이 보이죠. 그래서 운동 좀 해야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 봄에 괜찮은 운동 제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운동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잠시 후 건강 리모델링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주말에 설렘이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모닝픽 한강라면도 관세 걱정입니다. 한강라면도 관세 걱정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12일 0시 1분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죠. 이에 따라서 관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한류가 유행하면서요. 한강에서 즉석으로 끓여 먹는 이른바 한강라면 있죠. 네. 이게 뭐 한국인의 문화 이런 거에 녹아들어서 가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이걸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라면이 인기를 끌었는데 라면 즉석 조리기가 이제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D사, 이 라면 즉석 조리기 만드는 곳인데요.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라면을 즉석 조리하는 인덕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알루미늄 부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철강 알루미늄이라고 했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완제품에도 똑같이 관세가 다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강라면이 뜨고 있지만 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여서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처지입니다.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대기업뿐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타격이 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 달러 규모의 대미 계약이 단번에 올스톱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은 원래 이제 잘 돼서 뭐 공장도 더 늘리자 이런 계획까지 짜고 있다가 전면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철과 알루미늄 등으로 볼트, 너트를 만들어 수출하는 중소기업, 알루미늄 강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직격탄을 맞았고요. 경쟁국인 중국, 대만, 베트남 제품의 고객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요, 관세 압박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한미 FTA 체결 국가잖아요. 그래서 양국 간의 교역 물품은 대부분이 관세 철폐이긴 한데 배, 포도, 감귤, 또 소고기 이런 것들은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관세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이거 다 없애라, 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을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 농산물에도 상호관세라든가 이런 추가 관세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김치, 라면, 요즘에 또 김도 인기 많고 그런데 최근에 급성장한 이 K푸드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마구마구 흔들어 버리니까 전 트럼프가 진짜 야속하다 싶어요. 네.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다음 모닝픽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모닝픽 포장 수수료 부과입니다. 네, 뭐 음식 배달료를 줄이기 위해서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배달 전문 플랫폼에서 이제는 포장 주문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겠다, 중개 수수료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포장은 사실은 몸은 사는 제가 가는 거잖아요. 배달 전문 플랫폼인 비배달 플랫폼에서 앞으로는 이 고객이 앱으로 주문하고서
식당에 들러서 직접 찾아가는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배달 플랫폼은 2020년 포장 주문 서비스 시작한 이후에 줄곧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4월 14일부터는 해당 플랫폼 앱을 통해서 포장 주문을 받을 경우 점주는 6.8%의 수수료를 해당 플랫폼에 내야 됩니다. 아니 해당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한다고 해도 포장은 그 점주가 하는 거고 네. 가지러 가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어. 근데 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이에서 앱은 뭐 하길래 네. 돈을 받고 봉이 김선달이냐. 그러니까 앱을 이용했다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이 플랫폼 회사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포장 주문도 사실은 그 앱을 터치할 때라든가 이런 뭐 배달 중개하고 동일하게 운영 비용, 개발 비용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정책을 쓰다 보니까 투자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고 포장 서비스 성장이 더뎠다고 밝혔는데요. 이 앞으로 그럼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앱을 더 리뉴얼하고 기능을 고도화하는 그런 것에 쓴다는 겁니다. 중개 이용료에 기반한 서비스 재투자를 적극 진행함으로써 업주분들 부담을 낮추고 추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입점 가게들의 실질적인 주문 수 확대, 매출 성장,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픽업 서비스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배달 플랫폼은 중개료를 받는 대신에 포장 주문 관련 할인 프로모션과 마케팅, 업주 지원 등에 연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포장 주문 관련 앱 업데이트는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뭐 업주분들의 부담을 낮추고 또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일단 반응이 지금 좀 좋진 않습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이제 포장 할인 없애야겠다라거나 리뷰 이벤트도 없앨 것이다. 그동안 제공해왔던 할인 서비스를 없애겠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도 해당 배달 앱 지우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손님이라서 포장을 하려고 할 때 이럴 거면 앱을 안 쓰고 전화로 그렇죠. 포장해달라고 해서 내가 가면 노동력은 똑같거든요. 근데 업주에게만 수수료를 물어요. 그러면 제가 손님으로서 이걸 구매할 때 수수료가 여기 플랫폼에 들어간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업주만 사실은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도 더 떼가는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앱을 뭐 고도화해서 개발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광고나 노출을 더 경쟁시키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 또 점주가 어떤 할인 이벤트를 없앤다 하면은 소비자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앱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높이고 있겠다. 저는 이런 흐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타당하면 뭐 당연히 지불을 해요. 네. 근데 이건 뭐지? 하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주가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나중에는 그게 소비자에게 전가가 돼요. 네.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연예인 사교육입니다. 네, 연예인 사교육 요즘 정말 화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자녀 사교육 경험 등을 쉽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연예인들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 직접 소개하는 자녀 사교육 영상이 대부분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배우 김성은 씨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채널에 자녀 2명 사교육비를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과 5살인 두 자녀의 한 달 사교육비로 325만 원 쓴다고 밝혔고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배우는 영어, 수학, 독서, 논술, 피아노 등등 9개의 과목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우 한가인 씨는 개인 채널을 통해서 자녀 사교육 일정에 맞춘 14시간 라이딩 일정을 공개해서 이게 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25만 원이면 웬만한 집 한 달 생활비인데 그렇죠. 그게 네.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실정이 정말 씁쓸하고요. 이걸 본 분들의 반응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네. 반응이 복합적이었습니다. 아마 다 비슷하신 마음일 것 같아요. 솔직히 공개해줘서 고맙다라는 의견, 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한 매체에 따르면 목동 항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A 씨는
현실적이다. 연예인들의 그런 사교육 솔직한 영상 현실적이고 실제로도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학부모 B 씨는 다들 보내니까 또 안 보낼 순 없다. 요즘 초등학생은 최소 월 150만 원에 학원 5개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아예 다른 세상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낙담하거나 능력되고 돈 받쳐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부럽다고 한다면 부럽다. 그들하고 똑같이 시켜야 되나 고민이 되고 괜히 내 자식한테만 부모 못 만나서 못 해주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반응도 있고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든 걸 공개하고 뭐 솔직해야 공감을 얻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어떤 영향력을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안 그래도 또 미디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비치게 되면서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이러니까 뭐라고만 할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사교육이 너무 이렇게 되니까 막 상실감, 내한테 막 미안함, 이게 다 공포 마케팅인데 네. 아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몇 날, 몇 월, 며칠 하나, 둘, 셋 다 같이 사교육 딱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신종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최근에 신용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보이스피싱인지 알아야 당하지 네. 않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뭐 좀 기상천외합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7일까지 전북에서는 93건의 신용카드 배송 사칭 전화금융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요 모두 카드 배송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신용카드가 발급돼서 주소지로 배송 중이다라는 전화를 받은 건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60대 남성 최모 씨는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하고 통화를 합니다. 오. 이후에 사칭범이 안내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뒤에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고요. 모바일 뱅킹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도 정지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 70대 여성 김모 씨는 카드사 배송원이라는 사람 전화를 받고 나는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그쪽에서 알려준 거예요.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를 연결하는 수법이 동일합니다. 결국에 김모 씨는 가짜 고객센터하고 통화하고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모두 알려줬고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야 이거 큰일이네. 아 저한테도 발급도 안 한 카드가 오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래서 그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할 텐데 그 고객센터도 짜고 친 거예요. 네. 가짜야. 네. 그러면 이거 속수무책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일단은 그 번호를 체크해야 되는데 배송원이 알려준다고 해서 그걸 믿고 거기다 전화를 걸면은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를 연락해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만약에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안 돼요. 이미 악성 앱이나 뭐 그 네, 해킹이 네. 된 거라서 그것도 가짜 경찰서에 연락이 넘어가죠. 네, 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기꾼들과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셔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13315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악성 앱이 설치된 핸드폰은 서비스 센터에서 이 초기화 조치를 한 뒤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모닝픽이 관세, 사교육에 카드 이 사기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네? 예. 조혜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말썽이죠. 뭐 저희도 방송 전에 목이 좀 칼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미세먼지 대체 언제 해소될지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탁한 공기에 숨쉬기 힘들었던 황사는 동풍이 불면서 대부분 해소됩니다. 다만 낮까지 곳곳에 먼지가 남아있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릅니다. 4월 중순 정도로 봄꽃이 만개하는 봄 같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 남서부에는 잔류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전북이 일시 나쁨 정도를 보이겠고요. 이후에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을 회복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유효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밤부터 차차 전국이 흐려집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한낮에는 더 포근합니다. 서울이 18도, 전주와 광주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 정도의 따스한 기온은 내일까지인데요. 토요일 남부와 제주에 비가 시작되고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전국에 내리는 눈비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챙겨야죠. 건강 리모델링 시작하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함께할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날이 좀 풀리고 이래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네. 합니다만 그래서 운동들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운동하기 좋은데 무슨 운동하세요? 저는 요즘에 아쿠아로빅에 푹 빠져가지고 오. 물속에서 에어로빅하고 또 걷고 인호야, 인호. 네, 뭐 이렇게 거의 물 만났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아쿠아로빅 좋고 저는 요즘 이제 러닝머신을 좀 좋다. 하려고 마음을 네. 먹고 있는 중인데 사실 운동법이 워낙 다양해서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지 늘 궁금했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봄철 운동법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운동 소개해 주실 거죠? 아무래도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철 운동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어, 일단 이 걷기와 관련된 미리 보기 키워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 하루에 몇 보 자세를 잡아봐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저 될까 안 될까 저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저도요. 네. 그래요? 그러면 3가지 키워드 중에 희경 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될까 안 될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걷기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딱 맘먹고 나 지금부터 걷기 운동해야지 라고 결심하지 않아도 출근하시는 길에 화장실 갈 때 계속해서 걷게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저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몸을 움직이니까 당연히 운동이 되지 않겠어요? 운동이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안 빠져요, 살이. 그 정도 걸어서는 아. 여행 가서도 이렇게 많이 걷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을 먹어서 그런가? 안 빠져요. 그 제가 알기로는 살 빠지는 데는 심박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막 숨차게 걷진 않잖아요. 그쵸. 뭐 화장실 가고 걷고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인 씨처럼 이야기를 해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살이 좀 빠져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주로 운동을 하는 목적이 체중 감량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걷는 것 자체도 당연히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에 비해서는 심박수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하체 근육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칼로리 소비도 될 수 있고 근육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럼 나는 일상할 때 좀 걸으니까 운동 따로 안 해도 되겠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걷기와 걷기 운동은 또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대중교통만 타도요 하루 종일 만보 걸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은 걷기하고 걷기 운동은 다르다 이건데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일단은 걷기 운동이란 말이 붙은 게 아무래도 네. 좋겠죠. 자, 걷기 운동은 우리가 일부러 애써서 좀 더 강하고 좀 빠르게 걷기 시작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오래 걸으려고 하는 걸 아무래도 이제 걷기 운동이라고 할 텐데요. 걷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심폐지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심폐지구력이 높아진다는 뜻은 심박수를 좀 높이면서 운동을 한다는 뜻인데요.
평균적으로 심박수는 60회에서 100회 정도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높은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뛰게 해주는 거죠. 걷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걸었을 때 결국 우리 몸의 전신적인 혈액순환 상태도 좀 더 좋아지고 심장의 건강함도 나아지죠. 예,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뭐 뇌졸중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 매일 30분 이상 이렇게 걷기 운동을 계속한다.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 체지방을 감소, 우리 모두의 관심인 네.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가만히 있는 것보단 당연히 걷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 중에서도 특히 약간 좀 심박수가 좀 빨라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집중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더 몸에 좋겠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집에서 제자리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것도 걷기 운동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자리 걷기 운동도 충분히 걷기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좁은 진료실에서 너무 활동량이 없을 땐 제자리 걸음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한 20-30분 정도 이상 조금 긴 시간을 해줬을 때 좀 더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자체로도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심폐지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균형 감각 또 유연성까지도 늘려줄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뼈 건강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면 크게 관절에 큰 충격 없이 중력 방향으로서 계속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골밀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고령자분들에게도 매우 추천드리는 운동 방법입니다. 네. 물론 제자리 걷기의 속도나 강도, 시간, 빈도 이런 게 나이나 아니면 개개인의 체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리죠. 네, 이 제자리 걷기가 좋은 게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고요. 이런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 보시면서 가볍게 그냥 이런 제자리 걷기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몇 보를 걷느냐? 예. 그냥 걸으세요. 꼭 몇 보 따지지는 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경 씨는 얼마나 걸어요? 저도 사실 이거 준비를 좀 해와봐서 저 이거를 원래 안 들여다 보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스케줄이 좀 있는 날은 그래도 그나마 좀 걷는 편이고 그리고 없는 날은 거의 뭐 동면 상태던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네. 표정 그래도 크네. 움직이긴 하는데 네, 저도 토요일엔- 사람이에요. 저 그 움직여요. 정도면 화장실밖에 안 가시죠. 토요일에는 아예 그냥 뭐예요, 저거는? 네, 이 토요일 날은 제가 실제로 거의 소파에만 들어 누워가지고 드라마 몰아보기를 정주행을 쫙 하면서 거의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갈 때 정도만 살짝 걸었더니 진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제대로 쉬는 날이었네요. 네, 근데 푹 보니까 쉬었어요. 많이 걸은 날은 뭐 5,000보 이상도 지금 걷기는 한 것 같은데 네. 민혜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래프를 보셨는데 이게 적당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판단을 하기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적정 걸음수라는 게 딱 정해져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유효한 운동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뭐 일주일에 얼마 이상, 몇 회 이상 운동을 해라라는 보통은 이렇게 스탠다드가 있는데 걷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인 기준으로 그래도 하루에 한 5,000걸음 이상은 걸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5,000걸음에서 7,000걸음 정도를 이제 기준점으로 두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체력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희경 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 주말이랑 평일에 갭이 너무 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크긴 크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하고 계속 자식 생활을 하면 저렇게 움직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수면 같은 경우도 평소에 평일에는 너무 잠을 잘 못 자고 바쁘니까 주말에 몰아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되게 나쁜 습관이에요. 수면은 주말이랑 주중에 변화가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만큼은 몰아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중에 이번에 너무 안 움직인 것 같다라고 하면 주말에 조금 일부러 더 활동적으로 많이 걸을 수 있는 곳을 좀 나가신다거나 하면서 일주일치에 그냥 합계만 좀 맞춰주신다고 해도 충분한 건강 이득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런 액티비티 트래커가 나왔을 때 보니까 제가 5,000걸음이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목표로 5,000걸음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6,000걸음, 7,000걸음 늘리시는데 저는 지금 하루에 12,000걸음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늘리다 보면 체력에 부담 없이 본인의 심폐지구력부터 체력까지 모든 걸 좀 올리실 수 있어요. 하루에 12,000걸음이요? 아니, 와 진짜 많이 걸으시네. 병원에서 환자가 진짜 많지 않아요? 계속 근데 저는 안 앉아 있어요. 스태퍼를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역시 다 이유가 그래. 있네요. 그게 좌식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저러는데 저는 좀 반성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우리 예인 씨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준비하셨다면서요?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 한번 볼까요? 네. 짜잔. 뭐야? 잠깐만. 목요일에 저는 적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니 무려 3,000보씩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아는 예인 씨는 진짜 3보 이상 승차거든요. 네, 승차인데. 근데 금, 토, 일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제 주말에는 강아지 때문에. 산책. 네, 좀 몰아서 해주거나 아니면 강아지 운동장을 제가 효자네. 같이 뛰거든요. 효자죠. 네. 제가 효자네요. 네, 그래서 주말에는 좀 많습니다. 저는 좀 이 강아지가 정도면 건강을 지켜주네. 아주 훌륭하지 않나요, 선생님? 예. 무려 3,000보를 걸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면 좀 좋겠는데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희경 씨하고는 다르게 보면은 이제 뭐 주말 이런 거 차이 없이 어떻게 보면 주말에 좀 더 많이 걸으심으로써 약간 이렇게 비중을 비슷하게 두시는 주중과 주말을 두시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한 뭐 7, 8,000보 정도 걸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좀 더 끌어올리면 좋겠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좌식 생활이나 일상에서 이렇게 실내 생활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사실 걷는 거로만 이렇게 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다른 운동들을 좀 겸해서 네.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인 씨, 관련해서- 저랑 같이 5,000보 네. 정도 같이 걸어요. 오, 제가 저도요? 도전 한번 할까요? 네. 지금 양경 선생님께서 이제 7,000보 정도 걸으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 관련한 연구가 진짜 있었어요. 7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했던 연구인데 4,400보 정도 걷는 분들에 비해서 이제 2,700보 정도 걷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나마 4,400보 이상 걸으신 분이 조기 사망 발생 가능성이 40%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7,500보 이상 걷는 것은 더 이상의 운동 효과를 더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7,500보 정도 이상만 걸어줘도 충분한 걷기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1000보, 20,000보 너무 이렇게 정해놓고 걷지 마시고 네. 조금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7, 8,000보 정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 8, 항상 운동할 때 누가 걸으라고 그러면 그래 얼마나 걸어야 돼? 그냥 걸으세요. 맞아, 우리는 그게 궁금해. 중요해. 자꾸 따져. 예? 일단 걸으세요. 물 마시라고 그러면 뭐 얼마나 마셔? 아니 그냥 드세요. 이거 진짜 공감된다. 아니 이거. 그러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옷 사러 가고. 아니 걷는데 무슨 별도의 옷을 사더라고. 운동화 사고. 자 이번에는 저 봄철 걷기 운동.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뭘 봐야 되는 거야? 자세를 잡아봐. 그래 또 자세를 따져. 자세는 중요할 수 있어. 자세. 우리. 다른 자세로. 맞다. 네, 맞아요. 사실은 모든 운동이 보면 기본이 자세예요. 맞아요. 자세만 제대로 배워도 딱 잡아도. 잡아도 요건 그 인정. 운동의 80% 이상을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세를 잘 잡고 모든 운동을 배우듯이 오늘은 한번 이 올바른 걷기 운동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우리 재영 MC님 뭐 자세 별로 안 중요할 것 아니, 같지만 저- 그다음 아니야, 자세는 중요한 희경 것 씨 같이 같아요. 한번 해보죠. 네,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제일 궁금해. 나는 지금. 안 우리 따지고 재용 걸으시니까. MC는 제일 궁금해. 예. 이쪽에서 예, 하나요?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올바른 걷기 자세 위해서요. 제가 이 제자리에서 걷는 이 걷기 운동 기구 위에서 제가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 뭔가 자, 칭찬인데. 요즘 자. 이런 게 나오나? 그렇죠. 이 자세 실내에서도 놓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운동이고 자세 먼저 이렇게 말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이렇게 바로 서신 다음에 자 이 턱을요 아래쪽 약간 당기고요. 턱을 당. 예, 턱을 약간 당기고 시선은 상방 한 15도 정도 또는 뭐 한 20-30cm 정도 앞을 좀 보시면서 자 머리 고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깨와 허리는 수직이 되도록 꼿꼿하게 잘 수직. 예, 몸을 쫙 펴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게 이 아랫배인데 아랫배. 그다음에 엉덩이 딱 힘 주시고 야, 자세가 딱 그러면 이제 수직이 됐다는 느낌이 드시겠죠? 약간 평소보다 약간 좀 긴장이 된 그런 자세예요. 자, 네. 그 자세에서 손은 주먹을 가볍게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 주신 이 주먹을 약간 이 옆구리가 스치듯이 앞뒤지 이렇게 걸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걸어봐 주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뭐예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자세는 일단 잡았습니다. 자, 이제 걸어야 되는데 걸려면 이제 발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발을 내디딜 때 이 발을 닿는 이
닿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발을 들어서 발바닥을 디딜 때, 자, 이게 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닿을 때 발 뒤꿈치부터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체중 이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올바른 이 걷기 자세, 걷기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움직이려는. 와 이거 진짜 자, 한번 걸어. 움직입니다. 이제. 예, 이렇게. 오, 네. 자, 조금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꿈치부터 이렇게 그렇습니다. 닿으라는 예, 얘기죠. 이런 식으로 걸으시는 거죠. 이게 약간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거고 평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이것보다 좀 빠른 걸음 또 약간 느린 걸음 하셔도 괜찮은데요. 자, 네. 이 순서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자세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팔을 선생님 지금 같은 팔 나가고 이거는 계세요? 지금 이 손에 이게 있어가지고 예,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예. 긴장하셨네요 우리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금 로봇처럼 이렇게. 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예. 자, 팔이 물론 죄송합니다. 계속 걸으세요 그냥 선생님. 네 걸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하실 수도 있을 것 자, 같아요. 이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렸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제가 중요한 것이 아까 발을 디디는 거라고 했고요. 순서. 자, 예,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 희영 씨 한번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해서 내려오실래요? 자,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한번? 네. 저 그냥 걸어요 여기서? 예, 제가 한번 움직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네. 걸어 보시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 잘 걸어요. 저 5,000보 걷는 여자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90보 걸으실 때도 있고. 이렇게 뒤꿈치부터 오. 달라는 네. 말씀이시죠? 잘하는데요? 괜찮은데요? 근데 의식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평소에는 약간 이렇게 앞꿈치부터 이게 사실은 했었던 것 자기가 같아요. 이렇게 바닥이 움직이지 않고 할 때는 훨씬 잘 걸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조금 요거에 포인트, 이 속도를 맞추다 보면 좀 몸이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건 조금 감안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한번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우리 희영 씨 자세 잘 보니까는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게 약간 평소하고 좀 다른 그런 이 바닥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긴 하지만 좋으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몸을 이렇게 곧게 좀 의식적으로 좀 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되시면은요 생각보다 약간 좀 부자연스러웠던 느낌이 드실 맞아요.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좀 부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자기가 약간 몸을 약간 이렇게 수그리고 걷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의식적으로 피시는 게 약간 네. 이렇게 보이면 너무 건방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네, 들 저 정도로. 건방져 보이진 않나요 지금? 근데 이게 훨씬 좋은 자세시죠. 예,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야, 근데 자세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자세 신경을 쓰시면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거 걷다 보면은 왜 사람들마다 보폭이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포인트가 바로 이 보폭에 관한 건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발 딛는 순서라고 했고요. 네. 두 번째 보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개인마다 틀립니다. 좀 넓게 걷는 분, 좁게 걷는 분 다 있는데 사실은 좀 올바른 걷기 자세, 올바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키에서 키가 있죠, 뭐 170, 160 여기서 100을 빼주신 그 길이가 자기 보폭에 좀 적당한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영 씨 키가 혹시 어떻게? 저는 162 정도 돼요. 162 정도 되면은 네. 이론상으로 한 62cm 정도 보폭을 유지하시는 게 몸에 좋은데요. 자, 지금 한번 자, 걷는 생각하고 원래 걸음? 한 보폭 정도 한번 제가 내밀어볼까요? 원래 걸음은 한 요 정도 걸어요. 이 정도. 네. 자,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보폭을 재는 거는 양발의 같은 위치를 한번 재는 것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을 놓고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한 49, 40, 5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조금 넓어요. 아, 예, 더 이것보다 좀 넓어야 돼요, 넓어요. 자, 이거보다도? 아까 참 62 정도가 정확하다고 했으니까 62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이구야. 자, 이 정도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정도요? 네. 어떠세요 느낌이? 이거는 제가 평소에 걷던 보폭이 확실히 아니고요. 예. 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멀리 뒤져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보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걸어야 되는 것보다 조금 적게 걷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올바른 자세도 몸이 좀 어색하듯이 네. 보폭도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보폭이 맞는 보폭이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걸으시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재영 MC님도 한번 네. 해보시도록 그러니까 하죠. 예. 제일 궁금했어요, 전 진짜. 예, 그렇죠. 보면 자세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자, 네. 그런데 한번 걷는 건 어떠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매주 아니죠 매주가 아니죠 매일 엄청 걸으시거든요. 네, 주말마다 걸으시고 또 등산도 등산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러시는데 이게 제가 알아요. 이게 런닝머신에서 걷는 게 저는 좀 힘든 게 제가 팔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적당하기 전에 먼저 예, 맞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발 보면은 약간 좌우로 약간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이 팔자 걸음은 이 사실 이 몸에 약간 발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좀 11자, 그죠? 앞을 정확하게 양 발이 앞을 향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걸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꼿꼿한 자세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발을 걸을 때 이 11자를 유지하시는 것만 좀 잘하시면 더욱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딱 느낌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느낌. 팔자라. 근데 저는 이거 런닝머신 할 때요 한 5.5에서 6으로 해놓고 빨리빨리 걸어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올바른 걸음에 대해서 또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작정 걷는 것보단 확실히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게 중요하다. 이 시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아니, 저희야 양경 선생님 이렇게 자세를 다 봐주셨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도 일상에서 꽤 많이 걷는데 내가 바른 자세로 걷고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간단하게 나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신으시는 신발의 밑창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밑창이요? 밑창을 딱 확인을 했는데 내 신발이 이렇게 11자 방향으로 뒷굽 위주로 많이 달아 있다. 제대로 걷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신발이 이상하게 바깥쪽이 많이 달아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재용 MC님처럼 팔자 걸음이실 확률이 있고요. 안쪽이 너무 많이 달아있네. 그럴 때는 이제 안짱 걸음일 수 있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좌우가 불균형하게 달아있는 경우. 한쪽 오른쪽에 너무 체중이 쏠려 있다거나 왼쪽에만 너무 체중이 쏠려 있으면 신발 뒷굽이 달아있는 모양이 비대칭이거든요. 이럴 때는 골반이나 자세 자체가 틀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의 걸음걸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많은 집에서 신발 사러 간다. 나 이거 아니 진짜 사러 가야 되는 이유가 딱 가잖아요. 우리들은 옷도 중요하지만 신발 중요하거든요. 러닝화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워킹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저희 남편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데 전 왠지 중요할 것 같아서 걷기 운동할 때는 어떤 운동화를 신는 게 좋아요? 자, 일단 가벼운 신발이 좋습니다. 예, 기본 전제는 가벼운 가벼운 거. 건데요. 자, 우리가 오래 걸을 때 이 발과 발목을 유지해주는 근육이 이런 좋은 자세를 이렇게 지치지 않고 걸음걸이를 유지해 주려고 하면은 신발이 가벼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가벼우면 그다음에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또 밑창의 소재가 중요합니다. 소재가 부드러운 소재가 좋아요. 그런데 너무 또 부드러우면 이 발 근육이 약한 분들은 이 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밑창이 또 어느 정도 좀 단단해서 이렇게 발을 좀 받쳐줄 수 있어야지 발을 네.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아, 또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 신발이 다 무겁네. 사야 되네. 이번 주말에 또 어디 좀 다녀와야겠네요. 같이 가요. 아, 이런 예인 씨. 데니까. 근데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밖에서 이제 날 좋을 때 운동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봄철 운동법 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자, 이번 운동법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네. 보시죠. 영국에 있는 20대 여성인데요. 딸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 딸과 함께 여행이나 뭐 수영장 등 굉장히 많은 여가 활동들을 딸이 성장하면서 같이 해보기 위해서 딸 앞에 좀 당당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멋지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kg나 살을 뺀 거예요. 어이구야. 20kg? 20kg를 빼려면 이게 보통 고강도 운동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운동을 했길래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출산하고 나서 저 정도 또 몸매 관리를 하신 건 네. 정말 대단하죠. 자, 다음 사진이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대 남성분이신데요. 5mm니. 네, 피터 가봇이라는 사람인데 운동을 해서 배달 음식 끊고 운동하면서 이분도 40kg나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야, 그러네요. 근데 이 우와. 살 뺀 모습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네. 감량에 성공한 이 운동이 뭡니까? 자, 바로 봄철에 정말 하기 좋은 운동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로 저렇게 많이 빠졌어요. 달리기에 관련된 키워드 좀 보여드릴까요? 아, 자, 마라톤, 칼로리, 심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거 궁금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 칼로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달리기에 미리 보기 키워드 중에 칼로리부터 궁금해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로리 소비, 체중 감량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달리기는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많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빠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빠른 속도, 또 얼마만의 체중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다 있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우리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속도로 달린다고 해도 체중이 무거울수록 칼로리 소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1kg으로 1km를 달릴 때 1kcal 소비된다라고 대충 계산을 하시면 돼요. 즉 나의 몸무게와 거리를 곱한 키로로 한 단위로 나의 몸무게와 거리를 곱한 값이 나의 소모 칼로리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이 60kg인 사람이 5km를 달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5km를 달리는 게 자, 우리나라 평균 남성들은 한 35분 정도, 여성들은 4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소모되는 칼로리가 한 300kcal 정도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개인마다 약간 뭐 체질도 다르고요. 뭐 달리는 속도도 다르고 이렇게 약간 개인 편차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걸 이렇게 한번 수치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밥 한 공기, 그러니까 200g 정도가 한 300kcal 정도 해당하니까 30분에서 40분 저렇게 달리신다고 하면 밥 한 공기 정도 칼로리를 소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보다 별로 안 소모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밥 한 공기는 먹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근데 이게 달리기가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천천히 오래 달리시는 분이 있고요. 좀 빠르게 고강도로 단거리를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고강도인지 알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건강 생각해서 달리실 텐데 그중에서 네. 특히 다이어트 또 체지방 연소를 위해서 많이들 달리실 텐데요. 그러려면 천천히 오래 달리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오래. 네, 우리 몸은 20-30분 이상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서 연소를 하니까요. 천천히 오래 달리시는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또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방법이 고강도 인터벌 러닝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강도로,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뛰고 이후에는 또 약간 쉬거나 아니면 저강도의 운동, 이런 강도가 다른 운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장점은 뭐냐면 고강도의 운동이지만 짧게 하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조금 체력이 떨어져도 할 수 있고요. 짧게 운동을 할 때 빠르게 심박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러닝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은 달리기의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뇌신경망을 더욱더 촘촘하고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러닝을 규칙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 보면 이 신경망 구성 중에 전두엽과 두정부 쪽에 이 연결망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발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집중력이나 작업 기억 능력을 상상시킬 수 있고 또 좀 절제하는 능력이나 자제하는 능력들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죠. 예, 달리기는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위해서 보통 하는 이 약물 복용과 이 운동을 봤을 때는 둘 다 이러한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은 이런 신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체중이 감소하고 폐 기능이 향상이 되고 혈압이 감소되는 등 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달리기의 미리 보기 키워드 중에 심박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달리기는 뭐 걷기보다 심박수가 더 빨리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 심박수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뭐 기기도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달릴 때 심박수가 어느 정도여야 딱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심박수라고 하는 게 운동 강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그냥 무작정 운동하는 것보다는 심박수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의 체력과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의 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심박수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 심박수를 먼저 계산한 후에 여기에 퍼센트를 맞춰서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운동 중에 심장이 가장 빠르게 뛸 수 있는 심박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한계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박수가 너무 낮게 운동을 한다. 이때는 운동 강도가 너무 낮으니까 다이어트 효과나 칼로리 소비 효과가 좀 적겠죠. 반면에 그렇다고 너무 높은 운동 강도, 심박수가 너무 높게 계속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건강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 최대 심박수를 알고 여기에 퍼센트를 정하는 게 좋은데 정확하게 최대 심박수를 알려면 물론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건 좀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나이에 따라서 조절이 되거든요. 220에서 내 나이를 뺀 값을 대략적인 나의 최대 심박수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이다라고 하면 220에서 30을 뺀 190 정도가 최대 심박수라는 거죠. 이 심박수 범위에 따라서 운동 강도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본인의 이제 최대 심박수의 5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한 이제 저강도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 상태는 사실 거의 이제 운동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체력을 좀 회복한다거나 부상을 방지하거나, 우리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 좀 하기도 하고 네. 운동 후에 쿨다운도 하죠. 요게 이제 한 50%, 60% 정도 맞추시면 되겠고요. 60에서 7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할 때, 요때 이제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 효과를 크게 이제 무리하지 않고 거둘 수가 있는데, 지방 연소 효과라든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이 중강도 운동의 경우에는요, 자, 심폐 능력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이 근육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0에서 90%의 고강도는 고강도 운동 능력의 개선, 그리고 또 속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강도가 매우 높은 이 90에서 100%, 여기에 해당하는 운동은 최대 심폐 지구력과 폭발적인 스피드 및 힘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운동 선수들이 이제 훈련할 때 하는 이 최대 심박수가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심박수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이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기본 체력보다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몸에 탈이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는 자, 심박수를 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 운동의 상태, 적정한 운동 강도를 좀 유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리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달리기의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네, 오늘 마라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뭐 우리나라 마라톤 하면 바로 이분이에요. 아, 맞아요. 네, 윤여춘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육상 경기 종목이 마라톤만 있는 게 아니고 48개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 있는 거죠. 달리고 뛰고 던지고 거기에 또 마라톤 또 빨리 걷는 경부까지 네. 모든 걸 해설하고 있는 윤여춘입니다. 네. 멋있다. 요즘 마라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네.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기안84, 뭐 션 씨는 워낙 오래 했고 임시완 씨 뭐 너무 많은데 마라톤의 매력 대체 뭘까요? 이 마라톤이 이제 스포츠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승패가 나누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그 마라톤이라는 것은 승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습한 만큼 예를 들어서 자신이 목표했던 완주의 꿈을 이루면은 거기에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화 한 켤레, 네. 그리고 요즘에는 대회 참가하면은 또 기념품으로 이 티셔츠를 나눠주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거 입고 달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달리기가 우리가 그 다이어트의 최고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75kg 나가는 그 마스터스가 지난해 풀코스 마라톤 뛰고 한 번 뛰었는데 3kg이 줄었다. 한 번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완주를 하고서 샤워를 하러 갔는데 와. 네.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3kg이 줄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마라톤이 다이어트에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예, 42.19를 뛰었는데 진짜 빠지겠다. 네. 윤여춘 해설위원님도 평소에 좀 뛰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 이 선수 출신들이 은퇴를 하면 운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기 때문에 산을 매일 뛰거든요. 네. 등산을 하고 싶겠어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는데 저도 딱 10년 전에요. 네.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 그 초기 단계 약을 복용할 단계는 아닌데 그리고 뭐 고지혈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일 뭐 5km도 뛰고 10km도 뛰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재용 아나운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여기 고관절이 좀 탈이 나서요. 지난번에 저 하프 마라톤 완주하고 그 이후로는 못했어요. 아쉬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재용 아나운서는 뭐 예전부터 마라톤을 많이 즐겨 뛰시고 네. 지금도 여전히 뛰는 줄 알았더니 부상이 있네요. 이제 조금 갔습니다 저도.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젊은 분들만 요즘에 러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년 분들이 진짜 러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절이라든지 뭐 건강 문제 때문에 이게 나한테 너무 무리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중년 분들에게 마라톤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단골로 제가 메뉴가 네. 청년은 선택, 장년은 필수.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코로나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MZ 세대들이 요즘에 마라톤에 아주 열풍이 불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젊은이들이 선택이 아니고 네. 이렇게 젊은이들이 함께 해준다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은 100세 시대에 네. 이게 이제 평생 스포츠로 가는 그런 아주 그 디딤돌이 되는데 네. 처음에 마라톤을 이제 시작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과체중이잖아요. 네. 처음부터 뛰게 되면은 이 무릎이라든가 발목 또는 발바닥 틀림없이 부상이 옵니다. 무리가 오죠. 그래서 이제 걷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근데 걷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5km를 44분에 걷거든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걷는 우와, 진짜 그러네요. 빠른데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천천히 걷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네. 오히려 반만만 더 좋아져가지고 더 살이 제가 쪄져서. 저래, 맞아. 네. 그래서 운동은 이 걷기도 속도로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 심장 박동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심장에 자극을 줘야만 네.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은 거지. 그냥 다리 걷으면 다리 근육은 좋아지겠죠. 네. 하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크게 효과를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보로 걷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조깅을 가볍게 달리는 걸 조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 단계가 샤킹이라고 있어요. 이 스포츠 용어죠.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샤킹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달리는 건지 뛰는 건지 경보가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경보가 빠르게 서- 걷는 사람 그 속도에 맞춰서 가볍게 뛰는 이제 뭐냐면 무리를 안 가는 거죠. 처음부터 고통스럽게 뛰면은 작심삼일로 네. 중지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샤킹 거쳐서 조깅, 이제 조깅을 거쳐서 러닝이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운동하고 거울을 봐요. 또 체중계 내 올라가요. 얘기하는 것 같아. 체중계 올라가요. 이건 아니죠. 이 마라톤 장거리는 오래 달려야만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매일 하다 하면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얼굴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이 어디가 제일 먼저 빠지냐면은 얼굴이 빠지죠. 얼굴살. 네. 이제 배가 제일 먼저 빼고 싶은데 이게 제일 늦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달,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서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그 결과를 얘기할 때는 8주, 열심히 한 사람은 8주, 8주. 조금 게을리한 사람은 12주 지나야만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네. 8주 전에는 우리가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슬립해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체중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8주 지나면서부터 이제 현저하게 다운이 되죠. 그래서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중요한 견뎌야 돼. 부분이죠. 근데 달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러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또 대회가 내일 모레 또 개최가 됩니다. 3월 16일 일요일에 제95회 서울 마라톤이 개최되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 마라톤 중계하시잖아요. 네. 네. 제가 2007년부터 중계를 했는데 이 서울 마라톤 앤드 제95회 동아 마라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95회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129회거든요. 네. 두 번째가 이 세계에서 동아 마라톤이 두 번째.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역사가 깊고 이게 이제 2030년에 100회가 되거든요. 5년 남았거든요. 우와. 제가 이제 100회까지는 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동아 마라톤이 이제 서울 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올해 세계 국제 육상 연맹에 등록된 국제 마라톤이 250개예요. 그런데 이 250개 대회를 참가 규모, 기록, 또 뭐 상금, 중계 방송, 라이브냐
녹화냐 이런 거 전부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는데 네. 이 심사를 4개 등급으로 분리를 합니다. 플래티넘 그리고 골드, 그다음에 엘리트, 그다음에 일반 이렇게 4가지를 분리를 하는데 이 서울 마라톤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플래티넘 라벨 등급인데 이 플래티넘 라벨이 250개 대회에서 16개밖에 없어요. 올해 16개인데 그중에서도 하프 마라톤이 2개 있고 또 일본의 나고야, 오사카 여자만 하는 마라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함께 달리고 마니아가 함께 달리는 대회는 세계에 플래티넘이 12개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중에 서울 마라톤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서울 마라톤은 세계적인 그런 마라톤이에요. 그럼 내일 모레 하는 서울 마라톤에는 참가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바로 4만 마감. 명입니다. 4만 명. 그 지난해 9월 달에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네. 이 풀코스 2만 명은 14분 만에 그러니까 접수 바로 마감이 마감. 되고요. 우와, 진짜. 10km 2만 명은 40분에 마감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은 분들 하면 손가락이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못 뛰게 됐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내년에는 접수 기간을 두고 추첨을 하기로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풀코스가 2만 명인데 네. 이 8개 조로 나눠 출발해요. 병목 현상 때문에. 네, 그래서 2,500명씩 8개 조로 나눠 출발하는데 신호총이 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가는 8조는 1시간 뒤에나 출발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길을 그 차들이 다니는 길을 참 안 다니고 내가 막 도로를 달린다는 게 쾌감이 있어요. 기분이 대단해요. 아니 분명히 이번에도 정말 4만 명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혹시 딱 그 뛰기 전에 사전에 이것만큼은 지켜라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 서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때 엄마가 안 깨워도 저절로 눈이 떠지잖아요. 그리고 잠도 설치고. 네.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마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잠을 좀 충분히 자주 해야 되는데 조금 잠을 이렇게 설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컨디션으로 레이스를 할 수 없다. 그 점이 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일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서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해설위원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마라톤을 뛰기에는 8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후반에 한 15도 되니까 후반 기록이 안 좋았죠. 그 8도를 전후하는 게 가장 좋은데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면은 또 이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옷을 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바세린 같은 걸 발라주면 또 체온을 보호해 주거든요. 이렇게 바세린도 준비해서 경기 전에 해주고 비닐 옷을 꼭 입고 있다가 출발할 때 벗어야지 미리 벗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레이스에 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라톤 초기에 시작할 때 마스터들이 사망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없죠. 이 마스터 분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규칙도 지키고. 그런데 비가 올 때 도중에 중지를 하게 되면은 저체온증이 일어난다고. 저체온증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잘못하면 사망까지 가는데 그래서 저체온증에 좀 예방을 했으면 하는 거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달려야죠. 그리고 예인 씨도 요즘에 연습하고 있으니까 이 저희가 2030년 100회 때 행복한 아침이 다 같이 뛸 수 있는 멋있다. 그러면 좋겠네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봄철 운동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걷기 했고 마라톤, 뭐 달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운동은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운동은 바로 봄철 운동법은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 등산에 등산. 관련된 미리 보기 키워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여기서 어디로 갈까 가장 궁금해요. 요거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한테 안 여쭤보고요. 우리 재용 전문가가 MC님께 여기 여쭤보고 계시잖아요. 워낙 좋아하시니까 요즘 봄에 가기 딱 좋은 산 어디예요? 아니 저도 저 요즘에는 멀리는 못 가니까 네. 가까운 산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면 네. 역시 북한산, 청계산 이런 쪽인데요. 북한산 청계산. 본인의 그 수준에 맞게 네. 청계산 가면 옥녀봉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옥녀봉. 거기 정도 이제 초급자 가시고 와. 그 다음에는 매봉까지 한번 가보시고 네. 매봉에도 좀 부족하다 하시면 하나 넘어가서 이수봉 정도까지 가시면 되고요. 야.
북한산도 코스가 많아요. 네. 초반에 이제 초보자들은 원효봉 정도 가시고 네. 그다음에 좀 내가 됐다 하면 100군데 도전 한번 해보시고 산에서 좀 더 머무르고 싶다 진짜 하시면 전문가다. 의상봉 한번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북한산 전경을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수문벽 계곡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멋있어요. 수문벽도 한번 이렇게 아니 방금 사진 보셨죠? 근데 전문 산악인이세요. 네, 진짜 아니 맞아. 완전 우리는 초보 원효봉을 우린 가야겠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예. 희경 씨는 등산 안 하시죠? 평소에? 아유 저는 등산보다는 등산 로에 있는 그 음식점을 맛집들. 굉장히 맞아요. 다녀오세요. 저는 거기서 네. 파전 먹고 있을게요. 이 등산은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도 되지만 또 근력 운동도 되기 때문인데요. 아주 뭐 적절한 산을 오르실 때는 저중강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근력이 붙게 되면 특히 하체 쪽 근력이 붙게 되면 코어 중심적인 운동을 통해서 하체나 척추 쪽에 골다공증을 또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등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등산 관련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가방입니다. 또 가방 사러 가야 돼. 저 가방 사야 돼. 뭐 사면 돼요? 다행히도 가방을 사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유, 우리가 안타까워. 등산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배낭 같은 거 메면서 짐을 좀 챙겨가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가방이 아무래도 운동의 강도도 늘리고 근력 운동의 효과도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무거운 가방을 딱 맨다 부상의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방의 무게를 좀 알려드리려고요. 내 체중의 10% 이내로 되는 가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몸에서 하중이 한 1kg 정도 증가를 하면 우리 하체에 있는 관절은 오히려 여기서 4배에서 5배 정도 더 큰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등산이 특히 내려올 때 관절의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짐을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무겁지 않으면 꼭 필요한 걸 넣어야 되는데 가방 안에 뭘 넣고 가야 돼요? 일단 뭐 따뜻한 겉옷 꼭 챙기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바람을 좀 맞을 수도 있고 또 비가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풍이나 방수가 될 수 있는 자켓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상식량 챙기셔야 돼요. 열량이 급격하게 소모돼서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초콜릿이라든지 양갱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전등이나 물통 그리고 또 손전등 말고 이제 그 나침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가지고 올라가시면 비상 상황에서 대처하실 수 있고 또 가벼운 상처에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구급 약품들도 챙겨가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가방을 싸실 때 좀 부피가 크면서 가벼운 이제 옷가지 등은 좀 아래쪽에다가 넣고 네. 도시락이라든지 좀 무게감이 나가는 것들은 좀 위쪽에다 넣으시면 맸을 때 하중감을 좀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메고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나 자꾸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 우리 재용 MC님은 그런 가방에 뭘 넣고 가시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딱 물은 넣고 가요? 필수고 네. 간식, 에너지바 같은 거 넣고요. 그다음에 바람막이나 좀 두툼한 옷도 하나 집어넣으면 좋고 칼 같은 거 넣어야죠. 칼? 예. 칼을 왜 넣어요? 그 혹시라도 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예. 아니면 뭐 위급 상황이나. 예. 그런 거 하고 가방 자체가 네. 산에 가서 이렇게 넘어질 때 보호해줘요. 이게 쿠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덜 다치니까 네. 가방은 무겁다고 안 매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메고 가시죠. 네. 뭐 전문가가 옆에 계시니까 너무 진짜. 든든하네요. 전문가 네 분이 오셨어요. 네. 세 번째죠.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꼭 알고 가입니다. 뭘 알고 가야 돼요, 선생님? 예, 자 봄철에 산에 오르면은 너무 좋죠. 나무 냄새 너무 좋고요. 새소리 들리고 또 공기도 너무 좋으니까 막 그냥 걷기만 해도 몸이 계속 건강해지는 너무 것 같은 좋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봄철 등산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릎이 좀 좋지 않으시던가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등산이라는 게 이제 아까 앞에서 들으셨듯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런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이제 무릎 관절염이 오고 골다공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등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평소에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셔서 이 무릎 주변에 있는 이 근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뼈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봄철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무릎이나 발목 부상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보통 겨울 내내 추워서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움츠려 있다 보니까 근육도 좀 경직되어 있고 근력도 약해져 있고 인대도 경직된 상태에서 갑자기 등산을 하는 게 부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봄철 산행을 좀 결심을 했다라고 하시면 한 등산 일주일 전쯤부터 그래도 웬만하면 약간의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가볍게 빠르게 걷는 운동이나 자전거 같은 걸 통해서 미리미리 몸을 풀어주시는 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 등산하실 때 중요한 게 신발이잖아요. 네. 일단은 본인의 발 사이즈에 잘 맞고 또 쿠션감이 좋은 신발이 좋겠고요. 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특히 좀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 보호대라든지 별도의 나의 발 구조에 맞는 깔창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산행에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적당하게 속도감을 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체력을 다 쓰시면 안 되고 한 70-80% 정도의 체력만 하셨으면 좋겠고 등산하시기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쿨다운 관련한 스트레칭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산 좀 한다 하시는 분들 보면 이재용 아나운서 사진에서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 등산 스틱을 예. 꼭 이렇게 사용하시던데 이게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등산 스틱이 이 무릎에 오는 이 하중을 좀 분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땅에 닿을 때 몸에 전해지는 충격을 20% 정도 줄여주는데요. 특히 하산할 때 제일 중요하죠. 이 균형을 잃기가 좀 쉬운데요. 이 스틱을 쓰면은 미끄럼 방지하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스틱의 길이는 지금 짚었을 때 이 팔꿈치가 좀 직각이 되면 좋고요. 내리막에서 조금 더 길게 아무래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를 때는요. 스틱 두 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같은 높이에 같이 찍고 다리를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무릎 관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올라가거나 등산은 팔이 놀아요. 그렇죠. 다리를 다리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팔 근육도 뭐 챙기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스틱을 쓰는 게 보다 안전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중장년층은 그 되도록이면 쓰셔야 되는 게 이게 내려갈 때 특히 하중이 많이 쏠려요. 네. 그러니까 무릎 진짜 아프다고요. 후들거리더라고요, 다리가 내려갈 그렇죠. 때.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등산을 좀 하고 싶은데 뭘 챙겨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재용 아나운서 그 개인 SNS 보시면 사진으로 이렇게 쫙 이제 사진만 보시면 요거랑 요거 사면 되겠다. 근데 진짜 이번 주까지는 아이젠도 가방에 그냥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요? 그늘진 데는 아직까지 눈이 있어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 네네. 네. 근데 등산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단백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거 챙겨 먹으면 좋겠죠,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고강도의 운동을 한 후에는 단백질을 빨리빨리 보충을 해줘야지 회복이 좋고요. 왜 특히 등산하시고 나면 밑에 이렇게 두부 요리집 많더라고요. 네. 단백질 풍부한 두부 또 수분 보충까지도 꼭 잊지 말고 챙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단백질에다가 이제 거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행하고 싶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산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날씨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날씨 어떤지 전해드릴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아침과 달리 오늘 아침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황사가 밀어낸 건데요. 이 동풍 덕분에 오늘 기온은 더 크게 오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9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 큰 기온을 보이겠고요. 이 정도는 4월 중순의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 남서부에는 잔류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전북은 일시 나쁨 정도를 보이겠고요. 이후에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공기질이 괜찮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밤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집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한낮에는 더 포근합니다. 서울이 18도, 전주와 광주 21도로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 정도의 따스한 기온은 내일까지인데요.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시작되고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전국에 내리는 눈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봄이고 주말 다가오고 해서 뭐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네. 쭉 운동 얘기했는데 운동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요일에 또 비가 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난 며칠간 우리를 고생시켰던 미세먼지는 오늘 낮부터 좀 해소된다고 하니까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 야외활동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